저는 미국 국무부 중동정책국 선임 자문관 마이클 리드입니다. 현장 28년째 이란이라는 나라만 붙잡고 산 시간이 제 인생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압니다. 이란은 겁을 줘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신 체면을 세워주면 움직입니다. 문제는 그 체면을 세워주는 방법을 우리는 너무 오래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날 아침 저는 백악관 서관 지하로 내려가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바닥의 반짝임과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제 손에는 위성사진이 떠있는 태블릿이 있었고 화면 속 테헤란은 연기와 인파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검은 점들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지폐가 번지고 진압이 번지고 소문이 번지고 결국 숫자가 번졌습니다. 사망자, 부상자, 구금자. 매시간 업데이트되는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안보보좌관이 얼굴만 내밀었습니다. 리드, 들어오시죠. 대통령께서 기다립니다. 상황실 안은 늘 그렇듯 압축된 공기 같았습니다. 스크린에는 주 단위로 색이 칠해진 지도, 도시별 통신 상태, 육아 그래프, 동맹국 반응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고 국방장관과 정보기관 고위자들이 양옆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리드, 브리핑해요. 저는 숫자와 문장을 조심스럽게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시위 확산 속도, 통신 제한 범위, 강경 진압의 강도, 주변국의 미온적 반응, 그리고 만약 군사 개입을 한다면 가져올 연쇄 반응까지. 저는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말하려 노력했지만 제 목소리 속에는 우려가 배어 있었습니다. 국방 쪽은 늘 빠릅니다. 옵션 A, B, C가 있습니다. 정밀 타격, 특수작전, 봉쇄 위협. 이름만 조금씩 바뀐 채 반복되는 시나리오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같은 도구함만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보보좌관이 서류철에서 종이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외교 옵션도 있습니다. 한국 측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회의실 한쪽에서 누군가 짧게 웃었습니다. 한국이요? 누군가가 되물었습니다. 중동을요?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나라가 중동에 대해 뭘 안다고? 웃음은 금방 번졌습니다. 농담처럼 들렸지만 저는 그 웃음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대통령이 손을 가볍게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고맙긴 한데 우린 우리가 압니다. 한국은 자기 일이나 잘하면 돼요. 그 한 문장이 회의실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한국에 대한 논의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웃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머릿속에서 오래전 기억 하나가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중동에 파견됐을 때 한 선배가 해준 말이었습니다. 힘이 통하지 않을 때 통하는 건 관계뿐이다. 너무 뻔해서 우리가 무시해온 사실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벽면의 디지털 시계는 초 단위로 움직였고 저는 그 초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목숨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불쾌하게 명확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리드 자문관님. 돌아보니 한국 대사관에서 파견된 특임보좌관 한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 하나를 손에 들고 있었고 표정은 적당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이상하게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회의 결과 들었습니다. 한지우 보좌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상했습니다. 한지우 보좌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란은 우리가 40년을 못 풀었습니다. 한지우 보좌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은 못 푸셨습니다. 미국이 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되물었습니다. 한국은 다릅니까? 한국은 적이 아닌 위치를 오래 유지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카드가 됩니다. 그 말이 과장처럼 들려서 저는 일부러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한지우 보좌관은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설득이 아니라 설명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저희가 왜 가능하다고 보는지요. 사무실로 돌아와 봉투를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화려한 수사나 장황한 설명 대신 건조한 연표가 있었습니다. 중동에 파견된 기술자 명단, 누적 프로젝트 리스트, 중단된 시기에도 유지된 최소 채널,
인도적 물자 공급 라인, 비공식 대화 창구 기록. 모든 것이 날짜와 함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종이 위의 기록들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관계는 뉴스에 나오는 화려한 선언이 아니라 장부에 조용히 쌓인다는 것. 그리고 한국은 그 장부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훨씬 꼼꼼하게 적어온 듯 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기록들이었습니다.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국은 이란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유지해왔습니다. 저는 자료를 읽으면서 놀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던 시기에도 한국은 최소한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재가 강화될 때마다 철수했던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인도적 영역만큼은 지켰습니다. 다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기록이 있다고 해서 지도자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란 같은 나라의 지도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지우 보좌관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문관님, 저희는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기회가 없으면 누구도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준비라는 단어가요. 외교에서 준비는 대부분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간을 들인 쪽이 막상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테헤란의 통신 제한은 더 길어졌고 워싱턴의 회의실들은 더 자주 열렸고 더 짧게 끝났습니다. 그것은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었습니다. 짧은 회의는 보통 결정이 이미 났다는 뜻이니까요. 다시 불려들어간 백악관 회의에서 대통령은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냅시다. 우린 강하게 갈 겁니다. 목소리에는 결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대통령님, 강하게 가는 것과 이기는 건 다릅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있나?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외교를 먼저 시도해야 합니다. 단, 미국이 앞에 서면 안 됩니다. 그럼 누가 앞에 서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입니다. 불쾌한 기류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또 그 얘기냐는 표정들이 사방에서 보였습니다. 대통령은 짧게 웃었습니다. 리드, 자네는 자꾸 한국을 밀어.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 판에서 잃을 것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체면을 지킬 수 있는 통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통로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 서는 순간 이란에게는 굴복이 되고 굴복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지만 저는 그 말을 삼켰습니다. 우리는 힘이 많아서가 아니라 힘이 많다는 믿음 때문에 선택지를 스스로 줄여왔다는 것. 그 믿음이 지금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 회의는 길어졌고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여론, 의회, 동맹국 반응, 군사 자산 배치. 당장 강하게 가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다는 결론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강하게 말할 수는 있어도 강하게 행동할 준비가 늘 완벽하진 않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좋아. 딱 하나만 해보자. 시간은 짧게. 열흘. 그 안에 의미 있는 변화 없으면 끝이다. 열흘. 외교에서는 숨도 못 쉴 정도로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외교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바로 한지우 보좌관에게 연락했습니다. 승인 났습니다. 제한된 시간입니다. 열흘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한지우 보좌관은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그 대답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출발하겠습니다라니. 그 말은 곧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가방은 이미 쌌고 항공편은 이미 예약했고 접촉할 사람들은 이미 파악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외교는 때로 조용해야만 효과가 나니까요. 특히 이란 같은 나라는 공개 압박에 정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이 체면을 지키려면 이 판은 이란이 스스로 선택했다는 모양새여야 했습니다. 이틀 뒤 정보 보고서가 짧게 올라왔습니다. 한국 측 특사팀 제3국을 경유하여 테헤란 진입. 초기 접촉 대상은 외교부 라인. 다음 접촉 예정은 종교 권력 주변 인사.
저는 보고서의 문장들을 읽으며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접근 방식이 올바랐습니다. 정면 돌파가 아니라 옆문이었습니다. 이란은 정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경계하지만 옆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엽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한지우 보좌관에게서 암호처럼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반응이 있습니다. 다만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저는 즉시 답했습니다. 속도는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열흘밖에 없습니다. 한지우 보좌관의 답은 단호했습니다. 시간이 없을수록 밀어붙이면 실패합니다. 이란은 굴복이 아니라 선택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가면 그들은 반발합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미국은 늘 상대를 빠르게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니 상대는 늘 버텼습니다. 한국은 상대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끼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한국 대사관 회의실로 초청받았습니다. 한지우 보좌관 외에 외교 실무 책임자 윤태성, 그리고 경제라인의 협상가 서미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비한 문서가 많았습니다. 윤태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이란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이란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출구를 보여드립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출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서미라가 파일을 하나 펼치며 답했습니다. 단계적 교환입니다. 하지만 거래처럼 보이게 하지 않습니다. 각 단계가 독립적인 선의의 조치로 보이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들의 설계는 기묘했습니다. 요구가 아니라 순서였습니다. 첫 단계는 인도적 영역. 구금된 시위자 중 비폭력 시위자들의 석방, 통신 제한의 단계적 완화. 두 번째는 제한적 감시와 투명성. 국제인권단체의 제한적 방문 허용. 세 번째는 긴장 완화 조치. 어느 하나도 굴욕으로 보이면 안 되는 조합이었습니다. 각 단계마다 이란이 인도주의적 결정이라고 포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치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전면에 서지 않는다는 것. 한국이 다리를 놓고 미국은 뒤에서 승인만 한다는 것.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 뒤로 물러나면 국내에서 즉시 약해졌다는 비난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이 앞으로 나서도 미국은 체면을 잃지 않습니다. 동맹의 긴밀한 협력이라고 포장할 수 있으니까요. 이란도 체면을 잃지 않습니다. 미국과의 굴욕적 협상이 아니라 제3국과의 합리적 조정으로 말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핵심을 짚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한국을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신뢰가 없으면 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윤태성이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란은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대신 기억을 믿습니다. 한국은 그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기억을요. 그 말은 감성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냉철한 전략이었습니다. 이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한국은 폭격기보다 덜 위협적이고 제재보다 덜 모욕적입니다. 한국은 제재 시기에도 인도적 물자를 보냈고 관계가 최악일 때도 최소한의 대화 창구를 유지했습니다. 그게 곧 외교 자산입니다. 그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제 역할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제가 할 일은 주도가 아니라 보증이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출구를 미국 시스템 안에서 무너지지 않게 받쳐주는 것. 여드레째 되는 날 예상보다 빨리 뉴스가 터졌습니다. 새벽 5시 제 휴대폰에 긴급 속보 알림이 울렸습니다. 이란 정부 공식 발표. 국가 안정과 국민 화합을 위한 특별 조치 시행. 통신 제한 단계적 완화, 비폭력 시위 참가자 일부 석방, 과도한 진압에 대한 재검토. 저는 즉시 백악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안보보좌관은 이미 상황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리드, 이게 한국 쪽 작업입니까?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타이밍과 내용이 일치합니다. 이것은 체면을 세워주는 방식의 조치입니다. 대통령은 아침 일찍 소집된 긴급회의에서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뻐 보이진 않았습니다. 놀라 보였고 그 놀람 속에는 자존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리드, 확실히 해요. 우린 바보처럼 보이면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대통령님, 그래서 더더욱 지금 환영 성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도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대신 이란의 긍정적 조치에 대한 환영이라는 형태로 가면 우리는 도덕적 고지를 차지하면서도 이란에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명분을 줍니다. 그날 낮, 백악관은 신중하게 작성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란 정부의 인도적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 이는 긴장 완화를 위한 긍정적 첫걸음이다. 미국은 추가적인 건설적 조치를 기대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이 과정을 지지할 것이다. 이 문장은 단순해 보이지만 효과가 컸습니다. 이란에게 당신의 선택이 올바른 방향이었다는 신호를 주는 동시에 더 나아가면 더 좋은 결과가 있다는 암시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지우 보좌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극도로 피곤해 보였지만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자문관님, 성명 감사합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란이 더 움직일까요? 움직입니다. 다만 미국이 이긴 것처럼 보이면 즉시 멈춥니다. 지금부터는 속도가 아니라 연결이 중요합니다. 그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승리를 과시하려 했고 그 순간 협상을 깨뜨렸습니다. 한국은 승리를 감추는 방식으로 승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한국이 뭘 하냐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다음에 뭘 합니까? 한국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원하는 건 많지 않습니다. 다만 약속이 지켜지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란이 용기를 내서 양보할 때 우리가 뒤에서 말을 바꾸지 않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외교에서 가장 잔인한 순간은 상대가 큰 위험을 감수하고 양보했는데 우리가 그 양보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더 많은 것을 즉시 요구할 때입니다. 그 순간 신뢰는 영원히 깨집니다. 사실 한국이 만든 이 출구는 미국도 구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란 문제에서 늘 해야 하는데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군사행동을 하자니 국내 여론이 반대하고 의회가 예산을 막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자니 약하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런 미국에게 한국은 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줬습니다. 미국이 체면을 잃지 않으면서도 이란이 체면을 지킬 수 있고 동맹 관계도 강화되는 그림. 어느 날 오후 저는 백악관 복도에서 이전에 한국 제안을 비웃던 국방라인 인사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리드, 내가 틀렸나 봐. 솔직히 한국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던 무기가 있었던 겁니다. 신뢰라는 무기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힘만 믿었습니다. 한국은 관계를 믿었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항공모함 말고도 무기가 있군. 그것도 아주 강력한. 그날 저녁 대통령은 한국 측 정상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30분 넘게 이어진 통화였습니다. 공식 발표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양국 정상은 중동 지역 안정화를 위한 한국의 건설적 기여를 높이 평가했으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건설적 기여. 며칠 전의 조롱과는 완전히 다른 어휘였습니다. 저는 그 발표문을 읽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외교의 언어는 때로 정직합니다. 태도가 바뀌면 단어가 바뀝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교훈이라는 제목 아래 문장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위기가 올 것이고 그때도 힘만 믿으면 우리는 또 같은 곳에서 막힐 테니까요. 첫째, 외교는 단기 성과가 아니라 장기 자산이다. 어느 날 갑자기 72시간의 기적처럼 보이는 사건도 사실은 그 이전 수십 년의 시간이 밀어준 결과다. 한국이 이란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40년 동안 쌓아온 신뢰 때문이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다. 둘째, 신뢰는 선언이 아니라 이력이다. 우리를 믿으라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10년 전에 약속을 지킨 기록 한 건이 더 강력하다. 이란이 한국을 믿은 건 한국의 말이 아니라 한국의 과거 때문이었다. 셋째, 체면을 세워주는 것이 때로는 압박보다 강하다. 상대가 굴복했다고 느끼면 즉시 반발한다. 상대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끼면 움직인다. 우리는 늘 상대를 굴복시키려 했고, 그래서 늘 실패했다. 한국은 상대가 선택하게 만들었고 성공했다. 넷째, 동맹은 따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빈칸을 메우는 관계다. 미국이 못하는 걸 한국이 할 수 있고,
한국이 만든 구조를 미국이 보증할 수 있다. 이것이 진짜 협력이다. 일방적 지시와 복종이 아니라 상호 보완. 다섯째, 힘은 도구일 뿐이고 관계는 방향이다. 도구가 아무리 많아도 방향이 없으면 길을 잃는다. 우리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졌지만 이란 문제를 40년간 풀지 못했다.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방향이 틀렸기 때문이다. 여섯째, 준비는 기회가 왔을 때 하는 게 아니라 기회가 오기 전에 하는 것이다. 한국은 승인을 받자마자 출발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기 때문이다. 외교에서 속도는 준비의 깊이에서 나온다. 일곱째, 조용한 외교가 때로는 시끄러운 외교보다 효과적이다. 우리는 늘 언론에 발표하고 성명을 내고 승리를 과시했다. 그래서 상대는 굴욕을 느끼고 반발했다. 한국은 조용히 움직였고 상대가 체면을 지킬 공간을 남겨뒀다. 여덟째, 외교는 상대를 이기는 일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물러나게 만드는 일이다. 한국은 이란을 이기려 하지 않았다. 이란이 스스로 다른 선택을 하도록 환경을 만들었다. 그것이 진짜 승리다. 노트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겨울 하늘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제 마음 한쪽은 이상하게 따뜻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아니, 단순히 과소평가한 정도가 아니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제 외교 인생이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일기장 맨 아래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이란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배운 건 이란이 아니라 외교였습니다. 힘이 아니라 신뢰로 움직이는 외교. 승리가 아니라 공존을 추구하는 외교. 빠른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을 선택하는 외교. 그 방식이 앞으로 더 자주 필요해질 겁니다. 며칠 뒤 저는 한지우 보좌관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조촐한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공식 회의가 아니라 개인적인 대화였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확신했습니까? 이게 될 거라고. 한지우 보좌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은 관계가 헛되지 않을 거라는 가능성을요. 그리고 사람들은, 특히 자존심 강한 사람들은 존중받으면 움직인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들은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실패했으면 한국도 체면을 잃을 뻔했습니다. 한지우 보좌관이 작게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확실히 실패합니다. 시도하면 최소한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 외교팀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협상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학이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었습니다. 미국은 세상을 우리 편과 적으로 나눕니다. 한국은 관계로 봅니다. 미국은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은 함께 살아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미국은 빠르게를 선호합니다. 한국은 확실하게를 선택합니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는 게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이번 경우 한국의 방식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은 성장했습니다. 3개월 뒤 저는 또 다른 위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번에는 중동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였습니다. 두 나라 간의 영토 분쟁이 군사적 충돌로 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또다시 군사 옵션들이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군사 옵션을 준비하되 외교 옵션을 먼저 시도합시다. 그리고 이번에는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 같은 지역 국가들의 중재를 고려해 봅시다. 왜 우리가 직접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직접 하지 않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란 사례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지역 국가들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관계와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번에는 반대가 적었습니다. 이란 사례의 성공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전략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ASEAN 국가들의 중재로 두 나라는 대화 테이블에 앉았고 군사적 충돌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1년 뒤 저는 국무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습니다. 창의적 외교 접근법으로 여러 국제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공로였습니다. 시상식에서 국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드 자문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줬습니다.
미국의 힘은 우리가 가진 무기가 아니라 우리가 맺은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저는 그 자리에서 짧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공로는 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동맹국들, 그리고 함께 일한 모든 동료들의 것입니다. 저는 단지 배웠을 뿐입니다. 겸손하게 듣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방식도 시도해보는 용기를 가지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일기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외교관으로서 28년을 일했다. 하지만 진짜 외교를 배운 건 최근 1년이다. 나는 배웠다. 힘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때로는 관계가, 신뢰가, 인내가 더 강력하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큰 나라도 작은 나라에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선생님은 크기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지혜로 정해진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승리의 방식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뒤로 물러서는 것이, 조용히 지원하는 것이, 주인공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진짜 승리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진짜 동맹은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보완이라는 것을. 서로 다른 강점을 인정하고 서로의 약점을 채워주는 것이 진짜 협력이라는 것을. 한국이 테헤란에서 보여준 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40년의 준비가 만든 필연이었다. 우리도 이제 준비해야 한다. 다음 세대를 위해, 다음 위기를 위해. 힘만이 아니라 관계로, 압박만이 아니라 존중으로, 독점이 아니라 협력으로 세상의 문제를 풀어갈 준비를. 그것이 21세기 외교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그 변화의 작은 일부가 될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 신뢰는 항공모함보다 오래간다. 관계는 미사일보다 강하다. 존중은 위협보다 효과적이다. 이것이 한국이 가르쳐준 교훈이고 내가 평생 잊지 않을 진리다. 일기장을 덮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그 별들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멀리 서울에서도 누군가 같은 별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테헤란에서도 바그다드에서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외교관들이 평화를 위해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전쟁 없는 세상, 사람들이 안전하게 사는 세상.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돕고 함께 성장합니다. 이것이 진짜 동맹이고 이것이 진짜 외교이고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입니다. 한국이 한 장의 카드로 세계를 멈추게 한 그날, 실제로 멈춘 것은 세계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오만도 멈췄고 우리의 독선도 멈췄고 우리의 낡은 방식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정지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졌습니다. 더 겸손하고 더 협력적이고 더 지혜로운 외교의 시작이. 그것이 바로 한국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